자, 지금부터는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어림셈법이다. 어림셈법. 그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 고려한 방법입니까? 고려하지 않은 방법입니까?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어림셈법은 성수법이 있고 수익률법이 있어요. 자, 성수법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죠. 조소득 성수가 있고요, 순소득 성수가 있고, 세전 현금 수지 성수가 있고요, 세후 현금 수지 성수가 있어요. 자, 조소득 성수 보면, 자, 외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거 암기해야 돼. 제가 암기 전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는데, 이 성수법은 성수 앞에 나오는 이게 분모로 가요. 그래서 조소득 성수는 분모가 조소득이에요. 그럼 세전연금수지 성수는 분모가 뭐겠어요? 세전현금수지지. 맞아요? 자, 다 안 적을 거예요. 성수 앞에 게 다 분모로 간다. 얘가 분모로 간다. 분모로. 자, 그 다음에 이 조소득하고 순소득은 총투자액과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뭐가 된다? 총투자액. 하지만 세전연금수지와 세후연금수지는 분자가 지분투자액이에요. 지금 그래 적혀 있나요? 그럼 순소득 성수는 불러보세요. 분모가 뭐겠어요? 순영업소득. 분자가 총투자액. 이 둘은 총투자액과 관계 있어. 이 둘은 지분투자액과 관계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유까지는 뭐 알면 좋지만 지금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세전연금 성수는 분모가 세전연금수지, 분자가 지분투자액. 그럼 세후연금수지 성수는 뭐가 되겠어요? 분모가 세후연금수지, 분자가 지분투자액. 외울 수 있겠네.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노? 글자 다 적혀 있는데, 여기. 자, 그 다음에 이 조소득 성수와 역수 관계 있는 게 있거든요. 역수라는 건 뒤집는 걸 얘기해. 뒤집는단 말이야.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총투자액분의 조소득 되겠네요. 맞아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총자산 회전율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럼 순소득 성수를 뒤집은 거. 순소득 성수를 뒤집으면 분모가 뭐가 되겠습니까? 다 총투자액이죠, 그죠? 분자가 뭐가 될까요? 순영업소득이 되겠다, 그죠? 네.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종합이라는 말을 생략해버리고 자본환원율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종합자본환원율을 가만히 보니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지금 많이 봤는데, 저거 총수익률 아닙니까? 총수익률. 우리 지렛대역과 할 때 총수익률 공부했잖아. 총수익률 어떻게 구했어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아니었어요? 그 이제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보면, 아, 저거는 총수익률이고 정도 알아야지. 총자본이라는 말이나 종합자본이라는 말이나 똑같을까? 총이나 종합이나 똑같아? 똑같잖아요. 그럼 총자본 환원율이 수익률이에요. 환원율이 수익률이라는 얘기 내가 전에 한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 환원율은 수익률이야. 환원율은 내가 투자한 돈이 돌아오는, 환원돼서 돌아오는 비율이라고요. 그게 수익률이잖아. 환원율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자본이 총자본이란 뜻이고, 환원율이 수익률이니까 총수익률 이익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쓰지 뭐 저렇게 다르게 적을까? 출제자 마음이지 뭐. 책 쓴 사람 마음인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다. 세전연금수지 성수의 역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분 배당률이라 돼 있나요?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그래. 지분 환원율이라고도 그래. 다 외국 원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후연금수지 성수 역수는 세후 수익률이라 돼 있습니까? 네, 아셔야 됩니다. 이게 8개 전부 다 알아야 돼.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제가 전에 순소득 성수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박스 밑에 자본 회수기간 돼 있죠? 보이세요? 순소득 성수 박스 안에 있잖아. 박스 안에 순소득 성수 밑에 그 별표 돼 있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순소득 성수가 자본 회수기간입니다. 중요하다. 순소득 성수가 자본 회수기간이에요. 그럼 순소득 성수가 2라는 말은 자본 회수기간이 2년 걸린다 이 뜻입니다. 중요하다고 그랬다. 중요하다고 그랬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성수법과 수익률 보면 역수라 그랬죠. 이들은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 역수. 이들은 역수야. 역수. 그럼 수익률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지. 성수는 그러면 작을수록 좋지. 둘이 역수니까. 외울 게 아니네. 외울 게 아니네.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어림셈법의 식들을 보면 순영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이런 글자들이 나오고 있다. 그죠? 우리 처분과 관계되는 게 지분복귀액이었죠. 저기 처분과 관계되는 글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다고? 어떤 글자? 없잖아. 처분과 관계되는 건 지분복귀액이라니까. 세전연금수지, 세후연금수지, 순영업소득은 전부 다 보유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림셈법은 처분을 고려 안 해요. 어림셈법은 처분을 고려 안 해요. 그래, 그 위에 있어요. 315페이지입니다. 어림셈법. 제가 읽어볼게요. 1번. 어림셈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여러 종류의 현금수지를 성수 형태로 표시하는 성수법과 수익률 형태로 나타내는 수익률법이 있다. 자, 2번.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3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3번. 이런 게 시험에 이제 나올 수 있거든. 어림셈법은요, 한 해 소득만 가지고 해요. 여러 해 소득 고려 안 해요. 수년가법도 한 해 소득만 가지고 하죠. 수년가법도. 아니지. 수년가법 여러 해 소득을 한단 말이야. 어림셈법은 한 해 소득만 가지고 한다고요. 처분을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처분 고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세요. 성수는 수익 대비 투자액의 비율이므로 성수는 클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하지만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 그 둘은 역수라고요. 알아두세요. 알아두세요. 그리고 밑에 게 외워야 돼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이 중요하냐? 밑에 박스 내용이 중요하냐? 박스가 훨씬 중요하다. 박스를 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 방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밑에 핵심 정리인데요. 크기 비교 보이세요? 크기 비교 그 별표 해놓으세요. 사실 이것도 외울 게 아니거든. 이것도 외울 게 아니거든. 자, 이게 외울 게 아닌지 맞는지 볼게요. 일단 이 식을 다 외워야 이 대화가 되거든. 원래 이 식을 외워야 대화가 되는데 이걸 안 외우면 대화가 잘 안 돼. 그러면 제가 뭐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 볼게요. 자, 그걸 하기 전에 무작정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2분의 5가 큽니까? 3분의 5가 큽니까? 2분의 5가 크지. 작게 나눌수록 크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아까 순소득 성수하고 조소득 성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순소득 성수는 분모가 순영업 소득이고 분자가 총투자액이죠. 맞아요? 그럼 이것처럼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다르네. 그죠? 그럼 조소득이 커요? 순소득이 커요? 조소득이 크지? 그 말은 순소득이 작다는 얘기네.
그러면 조소득 성수가 클까? 순소득 성수가 클까? 그래, 그 얘기하고 있다. 순소득 성수가 크다. 세전연금수지 성수가 클까? 세후연금수지 성수가 클까? 아직 제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럼 세후연금수지가 큽니까? 세전연금수지가 큽니까? 세전연금수지가 크잖아요. 큰 게 분모로 가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크다? 이게 크다, 이게 크다. 안 돼, 밑에 게 크다 생각해. 성수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 자, 그런데 이 둘은 비교하면 안 되고요. 총소득 성수가 순소득 성수 어떤 게 더 크다? 순소득 성수. 세전연금수지 성수와 세후연금수지 성수 어떤 게 크다? 그럼 수익률법은요? 반대겠네? 역수니까. 자, 그렇게 적어놨네, 지금. 자, 총소득 성수보다 뭐가 커요? 순소득 성수. 세전연금수지 성수보다는 뭐가 커요? 세후연금수지 성수. 자, 밑에 3번, 4번은 수익률이잖아요. 역수니까 반대로 뒤집어 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돼? 성수는 밑으로 갈수록 큰 거고, 수익률은 위에 게 더 큰 거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지금 잘 따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게 큰지 알아야 돼요. 어떤 게 큰지 알아야 돼.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319페이지예요. 자, 319페이지 보시면 비율 분석법 나옵니다. 엄청나게 시험에 자주 나왔다고 표시가 돼 있네요. 거의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하다가 작년에 한 템포 쉬었나 보네. 올해 나오겠네요. 그럼 비율 분석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꼭 알아야 되는데, 자, 비율 분석법에 보면 무슨 비율이 있어요? 대부 비율. 또요? 그 밑에 부채 비율 보이세요? 박스 안에 보자. 박스 안에 대부 비율이 있고 지분 비율도 있고 부채 비율이 있잖아요.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 또 무슨 비율이 있어요? 부채 감당률. 자, 그럼 제가 안 넘겼다 아직까지. 그럼 대부 비율이 뭔데? 대부 비율. 응? 대부 비율.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궁금해서 그래. 지금 모르고 있다, 대부 비율이 뭔지. 그러면 사실은 공부 심각한 거야. 대부 비율을 모른다는 거는 이 부동산을 공부하면 대부 비율이 아직까지 모르는 뭐예요? 이러면 안 되죠. 자, 부동산 가치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내가 건물을 10억 주고 샀어. 그런데 은행에서 돈 6억을 빌렸다. 그럼 10억 중에 6억이 부채잖아요.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중요하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안 돼. 그런 상태로 시험장 가면 안 된다니까. 나 늘 얘기하면 그런 상태로 시험장 가면요, 어중간하게 떨어지고 나옵니다. 어중간하게 떨어지고 나옵니다. 합격하시는 분들한테 대부 비율이 뭡니까? 물어보면 답하는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 그 사람들. 대부 비율 뭐 안다니까. 그거요, 뭐 건물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이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 비율을 물어보면. 여러분, 아니 그게 안 돼 있다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언제까지 대부 비율을 설명해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대부 비율을? 네.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예요. 이거를 투자론에서는 총 부동산 가치를 총 투자액 그래도 돼요. 총 투자액. 내가 총 투자한 금액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니까. 구입액 그래도 괜찮아. 내가 구입한 금액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전체 부동산이 있는데 전체 부동산 가치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이거를 융자 비율이라고도 그러고 저당 비율이라고도 그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말은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를 LTV 이렇게 적어줘, 시험에서는. 이거 LTV라 그래. LTV. 그럼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부채가 많다 이 말이에요. 부채가 많다.
자, 은행에서 그럼 대부 비율 높였다. 대부 비율 높였다. 돈 많이 빌려줄게. 이 뜻이에요. 그 뜻이라니까.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대부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돈을 점점점 많이 빌려 쓰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동산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커지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LTV 아시겠죠? 그러면 부채 비율하고 대부 비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 않나? 같다.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다르지. 이 같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있어 지금? 심각하다. 심각한 거야 그런 거는. 근데 본인은 좀 실력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본인들이 천만에 한 방에 그냥 다 끝나버린 거야. 아직까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도 구별 못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1월달도 공부했는데 지금 5월달 이걸 왜 안 해? 내가 부채 비율 왜 안 해? 아니요, 비율부터 안 했다고? 네. 확실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문제 된다. 근데 대부분 안 했단 말이야? 네. 안 했을 리가 없는데. 대부분이라고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부채 감당률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럼 제가 이해합니다. 자, 대부 비율은요. 안 했다고? 나중에 동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안 했을 리가 없어. 안 했어? 자, 이 대부 비율은요. 자, 대부 비율은 이런 겁니다. 그럴 리가 있나? 자, 이 집이 10억짜리 집이에요. 자, 이 집을 10억짜리 집을 살 때 내 돈은 4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4억 가지고는 집을 못 사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고. 6억을 빌렸어. 그러면 전체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그 중에 부채가 차지하는 게 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그래서 이 대부 비율을 융자 비율이라고 그러고 저당 비율이라고 그러고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은 한 기억이 나는데 자본분의 부채입니다. 자본분의 부채. 그럼 이 문제에서 지금 자본이 얼마입니까? 4억이죠. 4억. 자본을 부채는 얼마예요? 6억이죠. 그러면 1.5 나오겠죠. 1.5를 150%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지금 150%입니다. 150%. 이 부채 비율은요. 식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 문제는 지금 전체 부동산이 10억인데 부채가 6억이니까 대부 비율 60%죠. 이게 대부 비율 60%예요. 자기 자본 비율은 몇 프로일까요? 네, 그랬어요. 자기 자본 비율하고 자기 자본 비율은 지금 40%입니다. 전체 부동산에서 자기 자본이 40%잖아요. 그럼 대부 비율하고 자기 자본 비율 합치면 몇 프로가 된다? 100%예요. 자기 자본 비율하고 대부 비율하고 합치면 100%가 된다. 100%.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아까 40%죠. 대부 비율 60%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분의 대부 비율 요 식을 더 기억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떻게 읽죠? 자본에 대한 부채. 그러니까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대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부채 비율은 내 자본에 대해서 부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달라요? 달라요. 꼭 알아두세요.
그럼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야. 대부 비율이 50%인 경우 부채 비율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부채 비율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써야 돼. 그럼 대부 비율이 50%라는 얘기는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은 안 가르쳐 주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하고 대부 비율 합치면 100%란 말이야. 그럼 자기 자본 비율도 50%겠네요. 그럼 부채 비율은요, 자기 자본 비율 50%죠. 자기 자본 비율 50%, 대부 비율 50%. 그럼 50%분의 50%니까 1이겠다, 그죠? 1이라는 거는 100%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요, 대부 비율이 50%라 그러면요, 부채 비율은 100%예요. 대부 비율이 50%다 그러면요, 부채 비율은 100%예요. 이건 기억해두면 좋아요. 대부 비율 50%, 부채 비율 100%. 대부 비율 50%, 부채 비율 100%. 부채 비율 100%, 대부 비율 50%. 다 돼. 왔다 갔다 다 돼. 왔다 갔다 다 돼. 다 된다. 이건 알아두면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 있다. 빨리 풀 수 있다. 네, 이걸 안 했구나. 중요한 건데.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가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 부채 감당률도 내가 안 하고 내가 뭐 했대? 내가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거 안 할 리가 없는데 1, 2월 달에. 채무 불이행률은 내가 안 했지. 아니요, 이 파트 아예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교과서가 기본서가 나오기 전에 조만한 책에 그게 그때 했습니까? 했었어요? 그랬는데 넘어가고 이 책에서는 아, 그랬습니까? 자, 부채 감당률 볼게요. 부채 감당률 중요하다. 제가 잘못했네요,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자, 부채 감당률인데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 소득입니다.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부채 감당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뭐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죠. 원리금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맞아요? 원리금. 그럼 이 부채 감당률이 의미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름이 부채 감당률이잖아. 그러니까 건물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되죠.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는단 말이에요. 순영업 소득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아닙니까? 순영업 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식이.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 가지고 원리금을 갚아야 돼.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순영업 소득은 1억인데 부채 서비스액은 2억이야. 그러면 갚을 수 있어, 없어? 못 갚지.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의 의미부터 알아야 돼.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319페이지거든요.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 순영업 소득 돼 있죠? 자, 의미가 지금 없는데, 자, 옆에 이렇게 적으세요. 사실 그 밑에 말이 그 의미이긴 한데, 이렇게 적어둡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상가죠. 상업용 부동산이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원리금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럼 보세요. 순영업 소득도 1억, 부채 서비스액도 1억이야. 그러면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순영업 소득도 1억, 부채 서비스액도 1억.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1분 1이니까 1 아닙니까?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기준이 1이에요. 1.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 소득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잖아. 그럼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31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3번. 줄 쳐야 돼.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중요하다 여기.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뭐보다 크다는 것은 1. 1보다 크다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의미이다.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아. 그러면은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기 부족하다. 이 얘기겠네요. 그렇지. 부채 감당률 식이 뭐라고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이 식도 외워놔야 돼요. 이 식도 외워놔야 돼요. 식도 외워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공식은 식을 꼭 알아놔야 돼요. 식을 알아놔야 된다. 식 자체를. 식 안 외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이제? 네,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 세 비율은 그냥 매년 시험에 나온다 보고 공부해야 돼요. 그럼 시험에서 뭘 물어보느냐? 복잡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식의 이 식 자체 있잖아. 이 식 자체를 일단 물어봐. 그리고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예요. 부채분의 자본이 아니고요.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부 비율을 가르쳐주고 부채 비율을 구하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거든. 이건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거는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많이 어려우면 넘어가도 좋아요. 하지만 이 식들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의 의미가 이거란 말이야. 그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게 무슨 뜻이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은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 자,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1보다 큰 게 무엇을 의미하고 1보다 작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1보다 큰 게 무슨 뜻인데? 소득이 많다? 에이,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부채 감당률이 소득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줄까지 쳐라고 그랬잖아요. 왜 본인이 해석을 해버립니까?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부채 감당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충분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럼 소득이 많은데 은행 이자가 많으면 못 갚잖아. 부채 감당 1보다 작아 그럴 때는. 그럼 부채 감당이 1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순영업 소득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에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다 못해 부채 감당이 1보다 크다 그러면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양보한다. 그런 의미다. 말 그대로 부채 감당률이잖아. 부채 감당할 수 있니?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거는 원리금을 갚기에 부족하다.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소득이 많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항상 우리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앞에 얘기하는 그대로 기억해. 본인의 해석을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본인이 자꾸 판단을. 특히 용어의 정의에 있어가지고 그대로 기억을 해야지. 나 이상하게 갖다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자, 넘겨보세요. 채무불이행률이에요. 자, 채무불이행률은 시험에 이 공식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답으로는 잘 안 해요. 답으로는 잘 안 하는데 이 채무불이행률은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채무불이행률 한번 볼까요? 분모가 뭐냐면 유효조소득이죠. 유효조소득이죠. 네. 조소득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순영업소득 그러면 안 돼요. 순영업소득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예요. 자, 그럼 이 채무불이행률은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겠지. 맞습니까? 자, 기출 한번 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 채무불이행률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뭐라 나왔는지.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채무불이행률 출치입니다. 손익분기율이라고도 그래요. 손익분기율. 그냥 손익분기율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었다고. 답이었을까 아니었을까? 답 아니야. 그냥 나온 거야. 그냥 나왔다고요.
자, 그 다음 총자산 회전율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있네. 총자산 회전율 아까 지워버렸구나. 조소득 성수의 역수 맞습니까? 네. 총투자액분의 총소득, 조소득이죠. 자, 영업 경비 비율 보세요. 영업 경비 비율은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총소득 대신에 유효조소득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도 순영업소득 그러면 안 된다. 순영업소득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채무불이익률과 영업경비 비율도 외워두면 좋지만 이건 나중에 외워도 되겠다. 그럼 우리 비율 분석부에서는 뭐부터 외워라? 이 세 개부터 꼭 정리해둬라. 이 세 개부터. 네. 됐습니까? 네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네. 317페이지입니다. 지금 어림셈법하고 비율 분석법 했어요. 시간까지 고려하지 않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시간까지 고려하지 않는 방법 또 남은 게 있잖아요. 핵심 정리해 보세요. 자본 회수기간법. 그냥 우리가 회수기간법이라 그래요. 회수기간법. 그리고 평균 회계이익률법이라고 있어요. 회수기간법하고 평균 회계이익률법. 자, 일단 회수기간법은 단순 회수기간법이 있고 그 밑에 형가 회수기간법이라고 있죠. 자, 형가라는 글자 동그라미 해보세요. 형가. 형가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시간같이 고려한 거다, 고려하지 않은 거다?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형가 회수기간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이거 줄치고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기억하면 돼. 형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시간 가치 고려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형가라는 말이 없이 그냥 회수기간법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도 그러고요. 단순이라는 글자 없이 그냥 회수기간법 그래도 돼. 같은 말이야. 그 회수기간법이 뭘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내가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뭐 이 얘기겠지. 그게 회수기간법 아니겠어요? 그럼 회수기간은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그래, 짧은 게 좋아. 자, 그럼 투자안이 여러 개 있어. 투자안이 한 3개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뭘 고르면 돼요? 제일 짧은 거 고르면 되지. 제일 짧은 거. 그게 회수기간법이라니까. 그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럼 회수기간법에 주의할 사항 한번 볼게요. 자,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도 그러고 그냥 회수기간법이라고도 그럽니다. 근데 회수기간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다, 고려하지 않은 거다? 고려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밑에 회수기간법의 의사결정 기준 보이세요? 네, 그 별표하세요. 회수기간법이 출세했어요. 왜냐? 회수기간법이 이렇게 별표할 일이 없어요. 얘는 그냥 변두리에 있는 애야. 근데 왜 별표를 할까? 최근에 시험 지문으로 하나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별표합니다. 출세했다니까 얘. 자, 그럼 보세요. 자, 독립적인 투자 한번 볼게요. 자, 독립적인 투자안이라고도 그래도 되고 단일 투자안이라 그래도 돼요. 자, 기업마다 목표 회수기간이라는 게 있어. 목표 회수기간. 자, 우리 회사는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을 회수하는데 3년 안에는 다 회수해야 된다. 이게 기업의 목표야. 그 기업의 목표 회수기간이 있어. 근데 이 투자하는 회수기간이 4년이래. 그럼 투자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안 하지. 맞아요. 그걸 글로 적으면 이렇게 되죠. 기업의 목표 회수기간하고 실제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있을 때 어떤 게 더 짧아야 돼? 헷갈립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목표 회수기간은 3년인데 실제 회수기간은 4년이면 투자해요, 안 해요? 그 실제 회수기간이 더 짧아야 되겠죠. 목표 회수기간보다 작아야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적어놨네, 거기 보세요. 자, 독립적인 투자안.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기업의 목표 회수기간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야.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 뭔데?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배타적이라는 건 선택이야. 투자안이 여러 개 있어.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 말이잖아요. 첫 번째, 항상 1차 조건을 만족해야 돼.
기업의 목표 회수 기간하고 실제 회수 기간 중에 아까 어떤 게 더 짧아? 실제 회수 기간이 짧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투자안 있는 것 중에서 기업의 목표 회수 기간보다 짧은 거를 먼저 골라내야 되지. 그 중에서 어떤 거 선택해야 돼? 회수 기간이 가장 작은 거. 그래서 보세요.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는 여러 투자안들 중 최적 투자안은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를 선택한다. 이게 사실 100% 맞는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기업의 목표 회수 기간을 먼저 만족시켜야 돼요. 맞아? 기업의 목표 회수 기간보다 일단 짧아야 되지. 그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 가장 짧은 거. 그럼 여기서 있잖아. 상호 배타적 투자안에서 주의할 글자는 가장 짧은 이걸 동그라미 하세요. 긴 거는 안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가장 짧은 거 선택해. 자, 그 다음에 평균 회계 이익률법이에요. 평균 회계 이익률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익률은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지. 회수기한은 짧은 게 좋은 거고 이익률은 큰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목표 이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하는 선택할 때는 기업의 목표 이익률보다 큰 거 선택해야 돼, 작은 거 선택해야 돼? 큰 거 선택해야지. 기업의 목표 이익률보다 큰 거. 맞아요? 그러면 상호 배타적이야. 선택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기업의 목표 이익률보다 큰 거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찾아, 가장 큰 거 찾아. 가장 큰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회수기한법은 짧은 게 좋다. 이익률법은 큰 게 좋다. 이게 기본 개념이겠다. 그죠? 시간까지 고려한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겁니까?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한번 봐봐. 기출에 2번 한번 봐보세요. 시험에 이제 나왔다는 게 애들이 출세해가지고. 자, 회계적 이익률법이 평균 회계 이익률법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회계적 이익률법에서는 투자안의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아요? 이게 상호 배타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답으로 될까요?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답으로 나오는 지문들이 중요하다. 답으로 나오는 지문들이. 하지만 얘들도 처음으로 지문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한번 봐둘 필요는 있다. 어제까지는 엑스트라였지만 갑자기 주인공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갑자기 주인공으로 뜨는 여배우들이 있거든. 맞아요? 있단 말이야. 급출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봐두라는 겁니다. 한번 나왔다는 거는 올라갈 수 있거든. 네. 자, 됐어요. 그래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322페이지에 문제 한두 개만 보고 한번 마칠게요. 좀 쉬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재무 비율과 성수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자, 여기서 1번 지문과 2번 지문을 알아놔야 돼요. 자, 동일한 투자일 때 일반적으로 순소득 성수가 총소득 성수보다 크다. 아까 밑으로 갈수록 크다고 그랬지, 성수는. 물어봤잖아, 봐봐. 자, 동일한 투자일 경우에 세전연금수지 성수가 세후연금수지 성수보다 크다. 틀렸지? 세후연금수지 성수가 크다니까? 답으로 나왔네. 알아놔야 된단 말이야, 그랬어. 성수는 아래로 갈수록 크다고 그랬어요. 수익률은 위에 게 크고요. 자, 그 다음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보죠. 1보다 작을 때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1, 2, 3번은 중요하다. 4번, 5번은 제가 안 한다. 안 합니다. 별로 안 중요하다, 걔들은. 그냥 나왔다. 자, 4번 볼게요. 4번. 다음은 부동산에서의 부채 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자본 총계가 16만원, 부채 총계가 4만원이죠. 보세요. 그럼 자산 총계는 얼마냐? 네, 우리 자산은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이 그림만 봐봐. 이 사람 집 얼마짜리다? 10억. 이런 사람은 10억 자산가라고 부르죠.
10억 자산가라고 불알 하나도 없어. 부채가 9억이야.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 자산 안에는 부채도 들어가. 부채도 내 자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예요. 그럼 이 식에서 자산 얼마일까요? 20만 원. 20만 원.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본분의 부채라 그랬잖아. 이 식을 모르면 안 된다고. 식을 모르면 안 된다고. 자본분의 부채란 말이에요. 그럼 16분의 4가 되겠죠? 25%죠. 자, B회사 보세요. 자산 총계 얼마일까요? 40만 원이죠. 그럼 부채 비율은요? 100%입니다. 자기 돈하고 부채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 자, 그럼 B회사의 대부 비율은 얼마일까요? 대부 비율. 40분의 20이에요. 40분의 20. 쭉 그림을 생각해 봐봐. 이게 지금 부동산 가치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자산인 거야. 이게 자산이야, 자산. 자산이라니까. 자산. 그럼 대부비율, B에서는 대부비율 얼마입니까? 50%죠. 40분의 20. 대부비율 50%. 부채 비율은 100%. 그래서 제가 아까 대부비율 50%면 부채 비율 100%. 부채 비율이 100%면 대부 비율 50%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A 회사의 대부 비율은 얼마일까요? 20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자산 총계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 부채가 4만 원 들었잖아요. 20분의 4, 5분의 1, 20%네 이 사람. 맞습니까? A 회사의 대부 비율은 20%입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 5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순소득성수, 세무불이행률, 세후현금 흐름성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시험 끝나고 풀어본다. 시험장에서는 절대 풀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망한다. 이 문제 풀면 망한다. 망한다. 풀지 마. 아예.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면 망하는 문제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걸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망하는 문제입니다. 절대 풀면. 문제가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다. 넘기세요. 6번. 비율 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무슨 박스 하나 줘놓고 5개나 물어보고 있네.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망한다. 5개 풀어야 된다. 망한다. 한 문제가 아니고 5문제다 이거는. 이런 거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